이어서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축사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먼저 김정섭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출간 소식을 듣고 역시 공주의 남자 김정섭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정섭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제가 늘 아끼고 사랑하는 고려대 후배이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오랫동안 함께 모셨던 정치적 동지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뛰어왔던 김정섭 비서관의 뜨거운 열정이 이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김정섭 비서관의 희망과 비전이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닿길 기원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우리의 역사와 공주의 뿌리를 함께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재리입니다.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정섭 비서관이 참 좋은 책을 냈습니다. 공주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시줄 날줄 엮듯 잘 정리했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여 역사에 조예가 깊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고정한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왕도 있고 충정이 넘치는 신하도 있고 개혁을 꿈꾼 농민도 또 예술가도 있습니다. 백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100여 명의 위인의 일생을 쫓다 보니 김정섭 비서관이 얼마나 공주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느껴집니다. 온기를 보면 갈 길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공주의 미래가 이 책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섭 비서관의 능력에 걸맞게 지역의 큰 일꾼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자리 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섭 동지의 책 출간을 축하해 주려고 오신 공주 시민과 전국에서 오신 내외국민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주의 이웃 세종시 국회의원 이해찬입니다. 김정섭 동지는 1988년 풍민년 시절부터 30년을 저와 함께한 오랜 동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연이어 보좌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주 성실한 공주의 일꾼입니다. 김정섭 동지가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공주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김정섭 동지는 오랫동안 공주 지역을 구석구석 답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좋은 책을 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섭 동지가 이 책을 만들어 공주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진실하게 공주를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와 이웃한 세종시는 오랜 세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서 장군, 고려 이윤태 선생 등 역사와 유적을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배경은 앞으로 공주시와 세종시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정섭 동지의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에서 좋은 활동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동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우리 김정섭 전 원장님의 오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정섭 전 원장님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직무대행을 또 기획실장을 직무대행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 민선 5기 충청남도 도정을 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하고는 학생운동 시절로부터 늘 이제까지 함께 해온 제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제 동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 속에는 그 역사와 기록을 바라보는 김정섭 전 원장님의 따뜻한 올곧은 그런 마음과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김정섭 전 원장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서 소개된 우리의 지역 역사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출판 기념회 김정섭 전 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귀한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지수걸 교수님을 모시고 공주의 정체성과 이것을 어떻게 조명하고 이어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수걸 교수님은 32년 전 저자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사 강의를 수강했던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예, 역사과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골이라고 합니다. 옷은 제대로 차려 입었는데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감기 때문에 약을 하나 먹었더니 아직도 어리어리합니다. 좀 횡설수설이어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가리킨지 몰랐습니다. 제자라기보다는 후배들인데 하여튼 일취월장하는 거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역사과 교수니까 책을 좀 서평? 비평을 좀 해달라. 평론이죠, 일종의. 평을 좀 해달라 하는 청탁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쭉 봤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공부 참 많이 했구나. 글 잘 쓰는 건 제가 알았어요. 그 신문 보니까 컬럼들을 자주 실으시던데 글 참 깔끔하게 쓴다. 누구처럼 대필은 안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 글 잘 쓰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 자질 얘기할 때 글 쓰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옛날에도 그랬죠. 뭐 옛날 우리 저 관료나 선비들 뽑을 때도 글 잘 쓰는 과거 시험이 뭡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을 뽑는. 근데 요새 정치인들이 글 잘 쓰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던데, 어쨌든 글 잘 쓰는 건 제가 알았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지는 몰랐습니다. 바쁠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책도 이만큼 두껍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25년 정도쯤 공주 역사를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김정섭 선생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 겁니다. 공주 역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괜히 배운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놀라움 같은 것들 이렇게 책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지 공주가 역사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조사 연구 같은 것들 많이 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 중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역사문화 자원인데, 근데 사실 공주 현실을 보면 건물은 많이 짓습니다. 건물은 막 박물관도 짓고 막 뭣도 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근데 실제 내실이 없어요. 내실이. 조사 연구들을 사실은 별로, 물론 백제 관련해서는 조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공주라는 도시는 백제 시대만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1500년 동안 정말 우리 역사의 중요한 무대였고 공간이었더랬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곳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책, 우리 역사문화 자원이 뭐가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을 쓰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좀 트집을 잡으라고 한다면 너무 거물들만 쓴 것 같아.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루고 있지만, 요새 말로 전국구,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만한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쓴 점,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어떤 이웃들에게 따뜻했던 사람들, 또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얘기도 좀 썼으면 더 좋았겠다. 예를 들자면 근대, 제가 근현대사를 전공하니까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공주분들 가운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분들, 또 지역 발전이나 이웃들에게 아주 따뜻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다룰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 아쉬움 같은 것들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는 걸테죠. 또 압니까? 또 후속편을 또 내실지. 그럴 때는 좀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자랑 위주로 얘기를 끌고 간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어제 이 공주학연구원의 요 밑에 한옥 건물이 공주학연구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그 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서 시민들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공주 원도심, 공주 구도심의 그 어떤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한 5가지 특징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아주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공주 도심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뭐 반향이 아니라 아전 도시였다. 공주 이렇게 옛날 입구에 보면 반향 공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원도심에는 양반들이 많이 안 살았었어요. 이게 되게 가명 도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꼭 공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나 대구 이런 데도 사실은 도심에는
양반들이 안 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포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 제 의도는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주를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우리 문화들을 좀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몇 분은 막 얼굴이 상기가 되셔가지고 공주 토백이 분들이시죠. 고향이 어디냐부터 질문을 하시더니 아주 그냥 저 마이크를 잡으시고 그냥 그래서 어제 제가 좀 곤혹을 치렀습니다. 변명하니라고.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 나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공주 도심에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지역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이 어떤 가능한 어떤 이런 문화들로 만들어 가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뭐 하면서 이제 변명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공주 와서 글을 쓰다가 내용 증명을 여러 번 받았어요. 처음엔 저는 왜 이런 게 올까? 내용 증명이 뭔지도 전 잘 몰라. 숙맥이죠, 숙맥. 그래가지고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큰일 나는 거라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낸 거는 곧이어서 명예훼손 소송이나 뭔가 이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전 단계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서 싹싹 빌었죠.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막 이래 해가지고 변명하니라 진땀깨나 흘린 적이 여러 번. 공주에서는 제가 고소당한 적이 없어요. 정식으로. 대신 몇 년 전에 저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외솔 최연배 선생님 얘기를 제가 어디다 쓴 적이 있는데 그 후손분들이 좀 너무 비판적으로 쓴 거 아니냐,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1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었는데 까딱하면 1억 물어줄 뻔했어요. 저는 그 글 쓰고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돈 받고 쓴 글이 아닌데 1억을 물어내라고. 물론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다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는 식의 판결이 다행히 났는데, 아무튼 시장 후보이셨죠.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실 텐데 자랑 물론 해야죠. 공주의 어떤 공주 문화의 장점, 공주 사람들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좀 비판적인 관점들, 자기 성찰적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공주 역사나 인물들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김정석 원장 처음 본 거 오래됐습니다. 학교 공부할 때는 좀 몰랐고, 되게 제가 김정석 선생 가르칠 때는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교양 강의를 주로 했고, 그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거의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늘,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 연구실에 와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다가 이게 딱 인상을 보니까 정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치를 해보겠다는 뜻을 은근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과도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대.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야, 우리 공주사대
고향이 공주니까 공주사대쯤 들어오셔서 저 선생님을 하신다거나 공부를 더해서 이제 학자가 되신다거나 이랬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째 그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생각을 제가 바꿨습니다. 너무 건달기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도 잘하고 사교력도 있고 굉장히 박력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정석 원장은 섬세하죠. 상당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부드럽지도 않다고 그러는 것 같긴 하네. 이런 가훈이 있을 수 있느냐 싶겠지만 이건 정말입니다. 우리 집 가훈을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애 1학년 때.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 가서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냈대요. 가훈 쓰기. 우리 집 별로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숙제라니까. 그래서 야, 우리 집 가훈 없어 임마, 그냥 가 이랬더니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훈을. 그럼 어떡합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연히 머리에 스친 이야기를 가훈이라고 해서 적어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꼴값 떠지 말고 밥값하며 살자 이렇게 대끼를 맞춰서 이 가훈을 써보냈습니다. 써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후손들한테도 좀 남겨야 되겠다. 요새 꼴값 떠는 사람들 참 많죠. 밥값은 못하면서. 기본은 밥값이에요. 사람이 살 때 밥값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 욕하죠? 여러분들 빌어먹을 놈이라는 욕 있잖아요. 저런 밥값 못하는 사람들.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밥값하고 있는 건지 너무 꼴값들만 떨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요즘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막 예전 스타일의 그 정치인들이나 시장들 어떻게 생각하면 뭐 거의 좀 건달기 같은 것도 있고 허풍 잘 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얘기로는 뻥 잘 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나 특히 시장을 하는 거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 오히려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시한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한가다라는 게 뭐냐면 일본 말인데 사범형 인간. 그게 요새 우리 말로 하면 저 사람은 교과서적인 인간이다 하는 말이, 그거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평가예요. 사람이 좀 여유도 없고 고지식하고 꽉 막혀 있고 이런 사람을 이제 그렇게 흔히 호칭을 했던 것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범형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 공주시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괜히 뭐 공약이랍시고 막 거창한 거 해놓고선 맨 쓰레기만 남기고 착실하게 섬세하게 주민들 얘기, 시민들 얘기를 경청하면서 이 공주라고 하는 도시 살림들을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김정석 원장이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무튼 해봤습니다.
저더러 사실은 책 얘기를 조금 더 해달라고 그러긴 했는데 추우시죠? 그래서 짧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뜻한 바 일을 다 잘 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도 이렇게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주 역사인물 열전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저자와 조원창님, 유승광님, 김홍정님 네 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을 들썩이게 했던 한 광고.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 광고 카피 한마디로도 힘이 되었던 국악인. 평생을 판소리 대중화에 바쳤던 국민소리꾼 박동진을 만나보죠. 네,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크쇼는 저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저쪽부터 한월 문화유산연구원 조원창 원장님이십니다. 백제사 고고학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승광 선배님은 우리 부고도 나오셨고 공주사대도 나오셨고 사학자이십니다. 서천에 계십니다. 유승광 선생님. 그리고 김홍정 선생님은 소설 금강의 3부작 금강의 베스트셀러 주인공이십니다. 공주여고 선생님이십니다. 예. 먼저 제 조원창 선생님하고 한두 번만 하시죠. 한두 번 원투펀치 하고. 예.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성에서 백제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남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성 의례성 몽천토성인가요? 있는 데서 풍납토성에서 여기까지 따져보니까 한 130km가 됩니다. 옛날에 130km를 오려면 조선시대에도 한 6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백제시대에 그렇게 먼 길을 그야말로 남부 여대에서 내려왔던 그 배경이 무엇일 거냐. 저는 그때 구원군을 끌고 올라갔던 왕자였죠. 문주왕이 그 한성이 함락된 이후에 웅진에서 올라간 이쪽 제지 세력들이 우리 함께 새로 왕이 된 문주왕에게 우리 함께 웅진으로 갑시다. 웅진에 가면 우리가 있지 않소. 금강이 있어 방어하기 좋소. 이렇게 해서 그 한성에 있던 왕조를 웅진으로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저는 이제 조 박사님께, 조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려오게 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번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무령왕 때나 동성왕, 무령왕, 성왕 때 이어지는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착 관련된. 예, 공주는 그 무령왕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삼국시대 왕 중에서 무덤 안에서 이것이 어느 왕이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무령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물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백제라는 것이 그 고구려 장수왕 때 그 계로왕이 죽죠. 그래서 거의 패망 직전에 475년에 이쪽 공주로 웅진으로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약 한 20-30년 만에 그야말로 백제 무령왕이 어떻게 보면 좀 동아시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무령왕이라는 인물이 훌륭한 군주였고 정치를 굉장히 잘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저는 한편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의당에 가면 수촌리라고 있죠. 그 의당 가면 요새 유명한 먹거리로 자연골 가던 그 닭집 있잖아요. 그 못 미치면 그 수촌리라고 해서 그 낮은 구릉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한성, 그러니까 웅진으로 천도할 그 무렵에 이 공주에 굉장히 힘이 셌던 그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예죠. 근데 오늘 그 김정석 원장님 지신 이 책을 보면은 백제 시대 이후에 공주를 빛낸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이러한 인물들이 당시 웅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 위대한 웅진의 백성들이 그 무령왕의 통치에
굉장히 잘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힘들이 무령왕이 그야말로 글로벌한 백제를 이끄는데 하나의 힘이 됐고, 또 이러한 웅진의 백성들이 15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공주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 시민들은 위대한 웅진의 백성의 그 피가 있고, 요즘 혼이라는 말을 쓰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 혼이 남아있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이 공주 시민들이 바로 과거에 그 무령왕의 그 꿈을 실현시켰던 그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가죠. 저는 이제 백제 시대에 두 분을 썼습니다. 무령왕, 성왕. 이제 성왕을 저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잘못 폄하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나름 더 비중을 두고 조명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령왕은 누가 만들었죠? 무령왕께서 만드셨나요? 무령왕릉 만드신 분이 성왕이십니다. 그리고 대통사를 만드신 게 성왕이시고, 일본의 불교를 본격적으로 전한 것이 성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과, 외국이죠 당시에는, 외국과 우리 백제, 우리 조선 반도와 적극적인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성왕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군사적인 실패도 있고 비명에 가셨고, 또 공주 사람들은 부여로 천도했기 때문에 좀 서운한 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성왕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웅진에서 사비로 정권을 잘 이어서 그쪽에서 번성할 발판을 만드시고 그러신 건 맞죠? 예. 사실 성왕은 뭐 우리 백제사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만, 사실은 일본에서 더 유명한 분이 성왕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이제 샤머니즘이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열도를 휩삼을 때 불교라는 종교를 전래했던 인물이 바로 성왕입니다. 아마 이 성왕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한다면 아마 무령왕도 그렇게 두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왕의 아들은 또 누구냐면 위덕왕이라고 해서 부여에 있는 능산이 절터 그 능사를 세웠던 인물이 바로 위덕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오늘날 일본을 문명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만들고 불상을 만들어주고 불교를 전래해주고 규칙적으로 스님들을 일본에 또 파견해서 일본의 어떤 그러한 그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향상시켜준 인물이 바로 성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38년 63년간의 역사를 공주에서 마감하고 이제 부여로 가셨는데, 그 부여로 간 것은 더 큰 백제, 그야말로 이제 과거에 그 어떤 한성계 근초강의 어떤 그러한 어떤 강력한, 좀 더 강력한 국가를 꾸미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이 성왕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신라 진흥왕과 합세해서 한강을 빼앗는, 장수왕한테 빼앗긴 한강을 되찾는 이런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성왕은 공주가 이 웅진이 땅이 좁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성왕이 더 큰 백제를 꿈꾸기 위해서 하나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공주의 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원창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공주의 역사 인물을 쭉 가다 보면 고려 시대는 조금 뭐랄까요, 중앙과 연결되는 고리가 좀 약했다 그럴까? 그때 지방으로서 후백제, 백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고려 왕조로부터는 좀 홀대를 받는 그런 좀 인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또 공주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인맥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유승관 선생님 예. 그런데 또 그 충청 가명을 놓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공주의 지역적 위치와 조선시대의 충청 가명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책에 있는 부분 플러스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서천에서 왔습니다. 공주 사대부고에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김정섭 우리 그 원장님 그 책을 이렇게 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공주 사람들의 내공을 드러낸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공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들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인조 파천이라든가 또 현종 파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려울 때마다 지금 백제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공주는 모든 것들을 쓸어 담았던 것 같습니다. 공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렵고 어떤 개개인이 어려울 때마다 품어줬던 겁니다. 저도 사대부고를 다니면서 공주 시민으로부터 이렇게 품어줬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주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 저는 이번 우리 김정수 원장이 펴내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면은, 현재 펼치는 거 보면 백제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가 지금 오늘날 공주처럼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명이라는 것이 160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분화가 되면서, 다시 말해서 당시 시민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공주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603년, 1602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충주에 있던 가명이, 관찰사가 공주로 왔습니다. 이것은 공주에서 다른 행사보다도 가명시대라고 하는, 가명축제를 해야 하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고, 공주 사람에게 오늘날같이 이러한 넓은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저는 가명이 바로 공주로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시 처음으로 왔던 유근 관찰사가 있는데, 그 유근 관찰사에 대한 업적도 우리 공주 사람들이 조명을 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공주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를 보면은 공주의 역사는 다양한 내부적으로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책에 실려 있는 인물들이 바로 잉태되었고,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커다란 어머니 품과 같았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공주는 가명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웅진동 그 박물관 옆에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라도 원자리, 공주 사대부구 자리에 하나라도 좀 복원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가 공주 가명자리다. 제가 사대부에 재직하면서도 논문을 써서 그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사대부에 왔을 때 보니까 전혀 가명에 대한 그 유적에 대한 것들을 정리가 안 돼서 2003년도에 최석원 총장님께 건의해가지고 유적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지수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그 모든 사상적인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명시대이기 때문에, 가명축제, 관찰사가 와서 그 취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가명축제를 통해서 가명문화를 새롭게 발굴해내는 것이 공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책에도 썼지만 1603년에 공주에 충청 가명이 설치된 이후에 관찰사가 공주에 341명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건 검증된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고, 임명만 받고서 다시 다른 자리로 보임된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왔다 하는 거는 좀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341명의 관찰사가 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성씨가 역시 전주이시더라고요. 그런데 341명을 그 중복되는 성씨 빼고라도 벌써 한 250개는 성씨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50개 되는 성씨들의 관찰사까지 하셨으면 굉장히 높은 계급을 하셨으니까 그 가문들에서는 다 공주에 와서 기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혜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주에서 가명축제를 하면 무슨 이씨 무슨 김씨 해가지고
한 300개 성씨가 다 자기 가문 큰 문장 들고 행진을 해도 이게 엄청난 퍼레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연구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공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큰 그 자원 중에서 바로 가진 것이 가명 문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명 문화를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이미 작년에 올해인가요? 그 공주 박물관에서 가명 그 문화를 또 전시하는 가명 문화제가 있었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펼쳐놓기만 하지 가명에 대한 새로운 조명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명에 대해서 복원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철거 작업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명에 대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웅진동에 그렇게 복원만 해놓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근데 공주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또 관찰사들의 업적이 보면은 지금 우리 김정섭 원장님이 쓰셨지만 거기에 보면 대동법을 실시한 김육, 또 가장 또 악랄했던 그 박재순 관찰사, 이런 분들의 업적,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중환의 택리지를 썼던 그 이중환의 아버지 이주희 관찰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환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썼기 때문에 택리지에 보면은 공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가명에 대한 문제, 가명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서 가명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 복원 내지는 그러한 그 체험 활동들을 한다면은 새로운 공주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일을 우리 김정섭 원장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나태주 원장님은 몸도 마음도 서천 태생이시지만 공주에 계시는데, 우리 이순광 선배님은 몸은 서천에 계시지만 마음은 공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 이제 우리 김홍정 선배님은 소설 금강이라고 서울출판사인가요? 대하 역사 소설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내고 있는 서울출판사에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소설 금강 대하 역사 소설 3부작을 그 뭐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쌓으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내셔가지고 지금 이런 대하 역사 소설이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객주도 있었고 뭐 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좀 어떻게 삶이 좀 바뀌셨습니까? 삶이 바뀌었죠. 네. 아이들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저녁 때 야간 자습하고요. 주말에 자습 감독하고, 자습 감독하는 도중에 오늘처럼 이리 오라고 그래서 잠깐 나왔고요. 끝나면 가서 또 한참입니다. 선생님 소설을 보면 첫 대목이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예, 금강 흐르는 네. 물결을 쓰고 있죠. 예, 금강 고만화로 연미산 해가지고 그 자연 풍광이 아주 잘 그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주 무대가 금강인데 그게 꼭 공주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공주만은 아닌데 조선 시대에 그때가 중종과 그 이후 그때 이제 도학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때 유림들의 어떤 치열한, 또 민중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 중앙 정치가 썩어가니까 자발적인 흐름, 상단 이런 거 나오는데, 요 소설 이걸 쓰게 된 동기나 혹시 그것을 쓰시면서 공주를 어떻게 조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고 쓰셨나요? 오늘 공주 역사 이야기 잠깐 불려나왔는데 느닷없이 제가 쓴 3부작 금강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어떻게 주제를 바꿔놓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소설 금강은 금년 5월에 출간됐고요. 1519년부터 1597년까지 16세기 금강줄기를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또 많이 들어 있고요. 부여, 서천, 금강을 줄기로 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 공주 역사 이야기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조금 제가 소설을 쓰기 전에 이 책이 나왔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 소설을 쓰면서 숱한 사람들의 얘기를 일일이 다 찾았거든요. 그런 과정이 근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 소설 일부 연양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소설에 공주 지역에서 상단들이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도자기거든요. 우리 지역의 도자기는 15세기, 16세기까지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흔적이 없어져요. 그리고 18세기 중엽 지나서 조금씩 나타나서 오늘날 이제 동학사 근교로 해서 이제 공주 도자기가 다시 트는 건데, 그 얘기가 2, 3평 그 도공의 얘기로 이 공주 역사 이야기 속에 아주 자세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일부의 그 도공 이야기를 넣었던 것도 그 2, 3평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잡아낸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조선 그 16세기 그 우리 사림은 공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와 그리고 사림 초반기의 그 쟁탈이 치열한 싸움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의 사화가 펼쳐지고, 그런 과정에서 김효 사화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그 사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여기 보면 성재원 선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고민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부, 제 소설 3부에 임진왜란 중에 그 의병들의 싸움이 나옵니다. 공주성 싸움도 나오고요. 갓도 부대가 공주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되어 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때 공주성을 불을 질러가지고 공주목 전체를 불을 질러서 왜군들이 진입하지 못하려고 하는 권율의 전술에 대항해서 의병들과 그리고 희화 장수들이 반대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공주 지역에 있는 의군들을 제 소설 속에 등장을 시켜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성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 공주성 싸움에 의군들이 같이 가담해서 싸우신 분들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만 그 여기 우성 쪽에 있는 만경루시 삼형제분에 관한 그 의병 싸움 얘기가 조원 중봉 선생님의 중봉집 속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사망 시기가 안 맞아요. 그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신 것으로, 3형제 중에 2명은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조사한 결과가 광해군 시절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어딘가가 틀린 건데, 소설 속에 인용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소설에 부득이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주 역사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제 소설 금강은 1, 2, 3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부하고 5부는 내년도에 이제 쓸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재는 공주 여고에 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쓰고자 하는데, 제 소설 4부는 17세기가 진행이 될 건데, 이 책을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금강을 굳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는, 금강이 사실 금강이 없었으면 공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금강은 우리 공주의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책의 곳곳에서 인물사를 물론 밝히는 것이 목적이지만 금강의 역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금강을 주변으로 해서
여기서 크고 작은 역사를 이뤄왔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쓰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쓴 시문도 많이 넣었습니다. 창벽 관련된 거라든지 공북로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 공주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의 금강, 그거를 계속 밝혀주시니까 저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이 원장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김 원장. 금강 흐름에 대한 금강 소설 작가로서의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설 첫 쪽에 금강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1597년도 여름에 아마 그때 병신년이었을 거예요. 그 병신년 여름에 금강에 물이 불었습니다.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전막 수천들 일대들이 전부 물에 잠깁니다. 그 장면은 87년도 금강 대홍수 때 공교롭게 제가 군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금강 지역 복구 작업에 작전 장교로 책임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정을 타고 금강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을 벗어나서 원래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장면은 87년 여름 대홍수를 보고 금강의 흐름을 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강 주변에는 백제시대 이후로부터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제 소설의 주인공은 사림이 아닙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금강 줄기에서 장사를 하고 금강 주변에서 땅을 일구고 금강 주변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어린아이들, 어른들, 젊은이들, 늙은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금강 줄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금강 주변은 숱한 순환의 역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 주변에서는 숱하게 농민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도전과 그리고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쓴 소설 3부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병으로도 죽어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보듬고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저는 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금강을 흐름을 따라서 살아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4부와 5부를 더 쓸 건데요. 5부에 끝낼 참입니다. 원고지 지금 3부까지가 7,000쪽이니까요. 6권짜리 책입니다. 실제는 10권으로 끝낼 참인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 김정서 원장님께서 담고자 노력했던 주변 사람들의 삶, 그거를 이야기로 펼쳐서 담아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한 문체로 써진 공주 역사 이야기,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소설은 소설이고 역사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 역사 소설 속에 귀중한 자료로 금강의 흐름과 더불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짤막하게 제 책에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원창 원장님, 그다음에 김홍정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에 대해서 아주 알게 된 알찬 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마치면서 저자가 내빈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일어서니까 사실 보이네요. 아까 다 결례를 하고 이렇게 인사 못 드렸던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책을 내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때 책을 낸대? 또 이 뭐 정치하는 사람 이런 책을 왜 낸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때기 때문에 낸 거고 정치하는 사람이 오로지 정치 기술만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상시에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선거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남의 폐만 끼치죠.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여를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주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드리고 저 스스로도 더 다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나가겠다. 제가 서문에 일부러 온고지신, 법고창신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옛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것이 갑자기 아무 토대도 없이 모래 위에 지어질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세로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출판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존경합니다.